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연말이요? 올해 설이- 장동혁 무너진다? 뭐 그 설이 지금 아주 유력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격세지감이라는 말씀 아까 쓰셨는데 네. 저 그 찐윤 아니라고 윤한홍이 찐윤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이게 장한동을 알아야지 이게 된다 그럴 예.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배윤이다 참 이게 바뀌네요. 이제 앞으로 이건 위헌이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네. 전략 전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던 분들 있잖아요. 다 석방돼요. 구속기간 만료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심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스톱이 돼서 석방이 된다라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위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문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판결이 나와요. 저도 그러면 납득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최소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신다 해도요. 이건 위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 자체가 문제잖아요. 처분을 하기 위한 재판분을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준이고요. 오늘은 주말 사이 워낙 큰 뉴스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바로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도 바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박지원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서 두 번째.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편해지셨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만 더 불러주시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또 장동혁 대표도 큰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3실장이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맞이 기자 간담회였고요. 3실장이 총 출동을 해서 나란히 마이크 잡고 국정 전반 총괄 좀 정리하고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점은 좀 미비했다.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3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요? 하는 경우도 그래요? 나 있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6개월에 이렇게 한 기획은 처음 보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6개월 네. 맞이로. 예. 실장들이 보통 이렇게 전면에 막 나서서 뭘 뭐 기자를 상대로 혹은 뭐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또 실무를 또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고요. 6개월 뭐 평가하기는 여전히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한 문장씩 정도만 짧게 뭐 평가를 같이 해주신다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야당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뭐 6개월 됐으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잘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잘했다. 은입니다. 은.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네. 네. 자 우리 김성열 최고께서는요. 예, 외교는 잘했다. 외교는 잘했다. 예, 미중 간의 균형 잡는 것도 쉽지 않았고 관세도 정말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다만 경제와 부동산이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시한폭탄처럼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다가는 분명히 내후년쯤에는 문제가 터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뭐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외교 안보 이슈였으니까요. 저희가 기자들이 뽑은. 네, 당내 자체적으로 돌려보는 여론조사랑도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부분이 성과가 좋았고 사실 내년에는 북한 쪽 관련해서도 좀 성과가 하나 두드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고. 좋겠다. 예. 있을 것이다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조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은 했었습니다. 테마주 들어가요. 바로 그런 쪽으로.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졌는데 이제 민생에 체감되는 물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네. 내년에는 그 부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산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많이 보셨나요? 예.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역시 다 뜨거운 것 같은데 소득이 그렇게 늘진 않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결국 어제 굉장히 또 논란이 된 거는 원래 엑기스가 질의응답에 나오잖아요. 질문과 민감한 응답에 얘기들. 나왔죠. 네. 네, 어떤 훈식이 형이 네. 직접 등판을 한 자리였기 때문에 훈식이 형.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 문자 관련한 입장이 있었는데 강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 나와
김남국 전 비서관 사표 썼으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고 다만 인사청탁이 진행된 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특감반 도입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그렇죠. 특별감찰관 도입해야 된다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조속히 국회에서 좀 추천 좀 해달라. 우리 도입할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만 추천해주면 우린 하겠다. 네. 국회에서는 왜 추천 안 하는 거예요? 국회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뭐 사실 지난 정권 때 계속 안 돼왔던 건데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 이제 추진하니까는 어려웠다고 하고 윤석열 정권 때는 이제 저기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다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특별감찰관 필요하다라고 의지 표명을 지난 7월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과연 원만하게 후보자를 합의해서 추천할 수 있겠느냐. 이제 여당 이런 단독으로는 안 문제가 있고. 되고. 합의를 하는 게 모양새가 당연히 좋죠. 그리고 모양새 따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막 필리버스터 전국이 막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왔던 거죠. 한가하게 그래요?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개혁 입법도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특별감찰관 논의는 나중에 조금 숨 좀 돌리고 하자고 해왔던 게 네. 이제 이번에 한번 이슈가 됐으니까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건희 씨 특검이 지금 이렇게 가동이 되고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정권의 뭐 비선 실세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금까지 미뤄온 것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미뤄온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결국 훈시기형 현지 누나까지 터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는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거 열심히 좀 하자고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당 지도부도 사실은 참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네.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그냥 단독으로 하면 돼요. 그럼 또 말 나오죠, 아니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아니, 특별감찰관 임명은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될 때 뭐 다들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히 뭐 친박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들,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작년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그랬을 때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던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의 입장과 너무너무 비슷해서 제가 진짜 기시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만 해오면 국회에서만 저기를 하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는 안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되고. 그쵸. 추천 안 해주는 거를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패널들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버티는 형국이었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당장 임명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원내에서 약간 그렇게 버티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뭐 민주당이 그냥 통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 당내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하자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맨날 그 비판하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당에서라도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이게 그런 거죠. 이제 막 생긴 정부, 이제 6개월 된 정부의 특별감찰관을 당에서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 빨리 해줘라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줘야지 이제 여당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당이 지금 여론 눈치 보니라고 안 움직이는 건 아니죠. 민주당이 여태껏 내란 전담제포, 법 왜곡죄 이런 거 여론 눈치 보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요번에 이렇게 사인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을 거고 네. 그건 아무래도 임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건 뭐 여론에서도 뭐 다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 우선순위에서 반길 것 그동안 밀려왔었고 네. 이번에 이제 좋은 계기가 네. 생긴 거죠. 곧 하시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 관련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고 당과 대통령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하는 것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그래 내란 전담 재판부 오케이. 그런데 지금 위헌 소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잖아. 논란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좀 최소화해서 좀 추진을 좀 해달라. 네. 이 정도 그냥 해서. 근데 이건 꽤 나온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사실 동일하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지원 최고위원도 변호사시니까 예.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는 0.1만 있어도 위헌이잖아요. 아니, 위헌- 그렇진 0이 않죠. 돼야 위헌이 아닌 거지. 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게 위헌 소지가 한 10에서 1로 떨어뜨렸다고 위헌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뭐 흑백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그 내란 공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했을 때 네. 법원이 그걸 받아줘서 네. 형사 재판이 정지가 돼서 6개월 구속 기간이 도과돼서 석방이 될까봐 이제 과연 법원이 그 제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 네. 내지는 그걸 가지고 뭐 위헌 소원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 이제 그 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냈잖아요. 법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우려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법원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이건 위헌이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이 법안을 강행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요. 법원이 꼼짝없이 받아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당연히 전략 전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왜 드리는 말씀이냐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주면 이 내란죄 관련 모든 재판이 다 올스톱돼요.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던 분들 있잖아요. 다 석방돼요. 구속기간 만료로. 그럴 가능성 꽤 있어요. 원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요? 보통은 네. 그 헌법재판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 그때 지난번에 법사위원장님도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네.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되더라도 사건을 정지하지 말자라는 이제 법안을 덧대는 법안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 우려가 심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스톱이 돼서 석방이 된다라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위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문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왜 계속 밀어붙일까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말 이 내란 관련된 재판을 길게 끌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관회의에서 분명히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들어오면 이거 그냥 제청 신청 들어오면 제청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네. 헌법재판소 가는 순간 재판은 올스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던 사람 다 석방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길게 끌고 가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지금 여당이고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항소심 재판부 배당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1심에서 나왔던 그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판부 배당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네. 사실 여당이고 정부인데 법원을 이렇게까지 못 믿어서 법원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이 법을 기어코 당정이 해서 위헌을 최소화시켜서 통과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숨긴 거죠. 의도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의도가 있냐 파악하기 어렵고 아마 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안함, 그러니까 당연하죠.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낼지가 너무 아마 불안한 아니,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1심 네.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요. 1심에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판결이 나와요. 저도 그러면 납득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헌을 최소화한다? 아니 우리가 빨간불을 이제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됐을 때 빨간불 되자마자 건넌다. 아니면은 빨간불이 바뀌기 직전 예측 출발해서 사고 난다. 둘 다 신호위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최소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어떻게 바꾸신다 해도요. 이건 위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 자체가 문제잖아요. 처분을 하기 위한 재판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당의 일각에서 나오는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이분들을 다 석방을 시키고 아니 왜냐면 진짜 지난번에 구속 취소 이후에 대선에서 정치적인 이익이 민주당에 없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당 일각에서 아니 민주당이 진짜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선거라면 이렇게 추진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 풀려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법적 뭐 당연하죠.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아마
거기도 아유, 부담을 가지실 텐데. 당연하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재판을 오래 끌려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전혀 당내 분위기랑은 동떨어진 이야기고요. 예. 저희는 이제 1월 이제 지나서 선고가 돼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석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가장 강하고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 구속 기간을 뭐 1단위로 계산하려고 초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동안에 재판이 중계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고 변호인들에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적인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재판부 배당 과정에서도 무작위 배당이라고 그동안에 법원이 밝혀온 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재판을 끌어서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는 그런 네. 이야기는 전혀 다만 위헌 소지는 최소화한다. 음모론은 음모론이고 일단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재판부의 구성에 외부가 개입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는 재판부 구성은 법원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 따르면 법무부라든지 헌법재판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 특히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찰을 컨트롤하는 상위 조직이다 보니까 논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5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 이제 우려 입장을 냈고 오늘은 이제 평검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 좀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평판사들이 모이는. 예. 근데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추천을 누가 하느냐, 법관 구성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바꾸면 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안은 위헌 소지가 좀 있다. 우리도 민주당 안에는 좀 반대다. 추천 권한을 다른 데다 주자라는 새로운 안을 또 내놓고 있잖아요. 다른데 어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 법관 법학교수. 대표회의는 동일하고 이제 거기에 법학교수. 한국법학교수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인데 여기서 이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죠. 9명 중에 5명을.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만드는 게 뭐냐면 뭐 교수가 추천한다, 협회가 추천한다, 뭐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영향력이 미칩니다. 예,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그 협회나 교수나 아니면 어떠한 시민단체나 이런 쪽 안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냥 한 단계 눈 가리기를 더할 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면은 결국에는요 나중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권력이 넘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런 식으로 재판부 또 만들어가지고 상대당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독재자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권 분립 필요하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법원의 임명권을 사실 형해야 한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네. 그 이거를 사람들이 시민들이 들으면 마치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바로 재판부로 판사로 꽂히는 걸로 약간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추천위원회는 이배수를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건 동일하거든요. 네. 그 추천위원회를 뭐 헌재에서 몇 명을 할 거냐, 법무부에서 몇 명을 할 거냐, 법관 회의에서 몇 명을 할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건데 네. 어차피 여러 배수를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 구조가 자칫 동일하다면 사실 법관 임명권이 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법관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네, 법원의 임명권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추천은 비록 뭐 여러 군데서 하더라도 네네. 결국 법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후보군을 처음부터 올릴 때 다 정해져서 올리는데 그 안에서 골라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거는 그냥 눈 가리기식 포장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만 빼놓고 모두가 이거는 위헌 소지가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판사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조국당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좀 인정하고 네. 무리한 이런 스텝은 안 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전 100%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재판이 스톱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고 재판 딱 올스톱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올스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이게 사실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길게 끌어서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길이 막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특검도 다시 하려고 그래. 뭐 재판부도 결국에는 이거 만들게 되면 이것도 올스톱 되면서 길게 표류를 하려고 그래.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상황을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네. 3심제가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지기현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들 항소심과 상고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를 믿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최우선시 하신다는 말씀은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협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마 뭐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 정청래 대표가 아침 최고위에서 1심 재판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서 위헌십이 최소화하겠다. 의총에서 의견 수렴해서 수정할 것은 과감하게 수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리고 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또 헌재법 개정안을 또 내놓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재판이 진행되는데 차질 없게 하겠다는 것 예, 같은데 그런 취지로 하긴 했는데 현재 그뭐 하나 이유가 생겼다고 계속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요 이슈는 요 정도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신장식 의원이 출연하거든요. 네, 신장식 의원에게 이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여쭙도록 하고요. 네.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기소 네,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유일한 여당과의 소통 창구였던 사람이 추경호인데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추경호인데 오히려 추 의원은 동조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의총 장소 세 차례 바꾸고 이제 본회의장 의원들 밖으로 나오게 하고 또 본인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 그것만 봐도 충분히 동조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 직전 혹은 뭐 계엄 진행 중 뭐 이때 윤 전 대통령이랑 뭔가 의견 교류하고 서로 사전 모의했다 이런 거는 특검에서 밝혀내지는 못한 모양이죠. 특검이 이제 사전 모의 관련해서도 이번에 네. 좀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들로만으로는 입증까지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장 심사할 때 재판부에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었죠. 윤석열이랑 추경호가 언제 모의했다는 거야? 2분 통화한 게 모의했다는 거야? 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혹시 그 공모 여부를 입증할 목격자가 있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사전 모의 혐의까지는 입증을 못한 것 같고 특검이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법원이 내란 범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일반론적이고 법리에 기반한 질문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네. 근데 우리 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의심되는 사람 10명이 있어도요. 무고한 사람 1명을 건져내기 위한 이런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이 선뜻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내란 동조라는 명확한 혐의로 떨어질 것이냐. 이거는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범죄의 특징이라고요. 내란 범죄는요. 무엇보다도 처벌이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매우 신중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법원 탓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증거를 훨씬 더 잘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러라고 있는 게 특검 아닙니까? 그래서 잘 입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구속영장 기각이라서 무죄다 이렇게 뭐 계속 그건 이렇게 아니죠. 선동할 수는 네. 없는 것이고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도 법률가고 네. 계엄령 1호를 보면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률가라면 사실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사전에 뭐 통화를 몇 분을 했으며 몇 번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 이제 이것만 사실 따지면 되지. 네. 그걸 윤석열과 함께 같이 모의를 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일일이 다 증명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의 단독 행동만으로도 그게 만약에 위법하다면 내란 동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근데
무능과 비겁을 처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법이. 그러니까 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그 국회에서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좀 무능하고 비겁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무능과 비겁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잖아요. 몰랐으면 무능한 거예요. 부지사가 돈을 보내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건 무능한 거죠. 하지만 그 몰랐다는 게 끝까지 몰랐으면 그거를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서 확실히 공모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던가 저는 그런 것들을 특검이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소를 해버렸고 이건 그냥 이만큼 혈세를 쓰고 이만큼 검사들을 데려다 쓰고도 이 정도 수사 결과밖에 못 뽑아냈다라는 건 그저 그냥 특검의 무능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사전에 같이 계엄을 공모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내란 방조 동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자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죄명이 아니기 때문에 동조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뭐 기소는 어쨌든 뭐 이리저리 많이 좀 하긴 하는데 제대로 이제 한 뭐 6개월 혹은 뭐 몇 개월 지나서 판결이 나올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안 그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가서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뭐 법원이 그 판단했다는데 다시 그럼 2심 가보자, 3심 가보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 오진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법원에서 지나치게 영장을 많이 기각하는 것이 네. 네. 그런 수사를 위축시키고 사실은 더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네. 사실 법원이 자꾸 진실규명에서 있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는 진짜 억측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나치게 영장을 많이 기각한다. 지금 판사들이 눈치를 보면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과연 지금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볼까요? 아니면은 조롱당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까요? 저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나치게 영장을 많이 기각한다? 저는 그렇게 선뜻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다 내용 살펴보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데 함부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특검이 더 분발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통일교 관련 뉴스인데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 통일교 관계자들이 건진법사 통해서 이제 김건희에게 금품 전달하고 뭐 청탁하고 로비했다 이런 관련 혐의로 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근데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 지난 8월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내가 민주당 쪽에도 뭐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일단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네. 해당 진술은 내용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 지원의 형태는 현금 외에도 뭐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 뭐 일종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 뭐 출판 기념일 책 구매 등 형식은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본인 재판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거기가 정권이었고 그래서 현 정부, 지금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의 국회의원 리스트를 그러니까 과거에 이걸 제공을 했던 리스트를 특검팀에 내가 얘기를 지난 했어요? 8월에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민주당이니까 뭐 패스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제 특검 애당초 수사 대상 범위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정교 유착을 네. 밝히겠다라는 김건희와의 유착 관계를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민주당이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쪼개기 후원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 명의로 쪼개기를 해서 이제 한학자 총재랑 여기 본부장이 각 이제 지구장들한테 시켜서 네. 이거를 개인이 마치 정당한 후원금인 것처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고 예. 그것은 사실 민주당이나 국회의원
국힘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된 건 맞아요. 근데 그런데 국힘 돈 받은 사람들이 다 기소됐냐 수사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 쪼개기 후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 돈인데 실제로는 개인 명의로 이렇게 가장해서 들어왔느냐를 알 수 있어야 그 사람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돼서 국힘 쪽 사람들도 기소 대상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관련자들도 같은 논리라고 하면은 기소 대상이 안 될 수도 예를 있는 들어서 것이죠. 어떤 뭐 조직에서 100명 쪼개갖고 뭐 훨씬 더 넘는 금액을 후원을 했다 치고 네. 그거를 몰래 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몰래- 조직은 네. 조작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서 하면 네. 그 조직 수뇌부는 기소가 되죠. 근데 받는 사람 개개인 의원 개개인은 네. 300만 원이 들어왔네 개인 명의로 그럼 그걸 일일이 이게 어디 사이비 종교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받는 사람 모르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후원을. 그렇죠. 근데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대가성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 이제 이게 보험 목적으로 알아서 쭉 뿌려놓는 경우에는 이제 받은 사람이 몰랐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그 위반으로 기소가 안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2017년부터 21년까지 민주당과 더 가까웠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이 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 서술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누락한 거는 이거는 이 특검의 신뢰성이 크게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뭐 통일교 돈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범죄 민주당이 받으면 합법이라고 특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안 했다라는 거는 특검이 그에 대해서 판단조차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대로의 그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 특검이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 모르겠어요. 적어도. 근데 그 절차조차 없이 그냥 봐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이 저는 앞으로 이 특검, 3특검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특검이 너무 많은 국가의 예산을 쓰고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올스톱시키고 거의 뭐 2개 지방검찰청 수준의 검사들을 데려다 쓰면서 정말 한심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에 대해서 법원 탓을 하는데 법원이 아닙니다. 저는 공수처 이후로 이렇게 무능한 수사기관은 본 적이 없는데 이 법률신문 보도를 보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내란 특검 40%, 김건희 특검 31%, 순직 해병 특검 90%. 일반적인 평균 검찰 수사에서 영장 기각률은 17%에서 18%입니다. 세 2배에서 9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수준의 기각률을 보일 정도라는 거는 이거는 법원 전체가 다 봐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영장 전담 재판부도 몇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순번제로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다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로 계속 영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 열쇠는 이만큼 썼어요. 근데 수사 결과는 이렇게 초라해요. 특검을 특검해야 될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앞서서 쪼개기 후원금 하면 모르신다고 그랬지만요. 대열이제 노 프리 런치입니다. 예,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통일교가 사랑의 열매입니까? 예? 봉사활동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쪼개기 후원하면요.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도 알려요. 예를 들어 의원한테 저희가 이번에 힘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것 예,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네. 해요. 다 합니다.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았으면 검찰이나 이런 것들은요 범죄를 인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 의뢰 그래 특검은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해. 그럼 수사 의뢰라도 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이게 재판에서 지금 그 사람이 통일교 본부장이 내가 줬어라고 지금 말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특검이 덮은 겁니다. 특검이 네. 스스로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뭐 네.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좀 후원금, 그러니까 공식적인 후원금 외에도 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좀 건넸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 건넸고 그 중에 22대 현역 의원 1명에게는 현금과 1,000만 원대의 고가의 시계. 현재는 의원이 아닌 1명에게는 현금만 건넸다. 뭐 이런 식의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특검 차원에서는 별도로 이제 이런 관련된 진술 조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수사할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편파 수사 공방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유영 대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요. 네. 네. 꿋꿋 동역. 예. 아이, 다 계획이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 계획이 있다.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한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어제였죠.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운영하는 멸콩 TV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멸콩 TV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 그래서 난 다 계획이 있고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나는 4번 타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팀이 왜 지고 이렇게 있을 처지죠? 때, 팀이 지고 있을 기운 좀 때, 제가 내시죠?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당내에서는 이번에 12월 3일 이전부터 사실 일설이 돌고 있었어요. 일설. 그 일설이 뭐였냐면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당은 지방선거가 너무 힘들다. 할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에서 구정쯤 그러니까 설쯤 해가지고 비대위에 대한 그 설을 이렇게 국민들 밥상에 좀 올려놓고 네. 설이 끝나면 비대위로 전환한다라는 네. 일설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12월 3일 날 그 입장문 페북에 쓴 거를 보고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뭐 친한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도 지금 다 나와서 뭐 진짜 송원석 원내대표부터 벌써 시작을 했고 게다가 권영세 의원 저 진짜 권영세 의원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25명의 의원 중에는 뭐 조은희, 엄태영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최영두 뭐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나서고 결정적으로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서 현재 당내에서는 이설이 유력설로 떠오르는데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연말이요? 아, 예, 한 3주 남았는데. 예, 넘기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장동혁 무너진다? 뭐 그 설이 지금 아주 유력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장동혁 대표 주변에 그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 그 측근 그룹도 굉장히 지금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해찬 씨가 권영진 의원을 페북을 통해서 굉장히 직격을 했어요. 권영진 의원이 과거에 이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하던 당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 탄원서를 냈던 거를 올리면서 권영진 의원을 아주 직격을 했는데 이 권영진 의원이 작년에 그 탄핵 이후에 그 물병 사태 등이 벌어졌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생각을 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서정욱 네, 네.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윤한홍 의원에게 배윤이라는 말을 붙여줬습니다. 네. 찐윤 아니다. 진윤 아니고 네. 배윤, 배신자 윤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로서 배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이 지금 장동혁 친위 세력 외에 우리 당 전부로 전선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서 있을 곳은 당 밖에 조원진, 황교안 등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 네. 버텨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 전망은 항상 보면은 약간 본인의 희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다 틀렸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시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 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본인이 그 고립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좀 있으면 사법 판단만 남겨놓은 현행범. 그러면 이 불법 계엄을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쥐고 가는 겁니까? 뭐 얻을 게 도대체 뭐예요? 네. 이쯤 되면은 진짜 이제는 이제 갈 길 가시라 놓아주고 본인들은 본인들 갈 때가 왔어요. 이제는 선거잖아요. 6개월 남았잖아요. 이대로 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고요? 수도권 다 죽자는 겁니까? 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격세지감이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진짜 이게 어떤 난파선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 다들 각자 생존 전략으로 뛰어내리고 하나둘씩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뭐 윤호개인과 절연을 해야 된다는 둥,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논의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나왔으면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이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선거 가까워오고 여론조사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막 각자 살려고 뛰어내리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도 결국은 자기가 뭐 알아서 타임라인을 재가지고 선거에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뭘 잘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이 당리당략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네. 실제로 이게 뭐 내란의 뭐 위헌성이니 이런 거에 따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고요. 그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갈 시간을 이제
앞당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최고위원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최고위원들 지도부는 어쨌든 당대표의 일종의 참모처럼 당대표가 잘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 가지 않게 당내에서 잘 의논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참모의 역할인데 당원들이 뽑아준 당심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정상적인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비대위가 탄생한다고 해도 썩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또 역풍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네. 그 윤한홍 의원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실제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들이받는 그 장면 저희가 좀 준비를 했죠. 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을 찐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좀 진짜 그건 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배윤이라고. 네. 찐윤이었다가 배윤이 됐을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배윤이 됐을 수 있지만 찐윤 오브 찐윤에 우리 경남도지사 공천과정 녹취 다 기억하지 네. 않습니까? 그것만 있었나요? 김건희 여사가 말리니까 네 저는 사모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대라고 했더니 명태균 녹취도 있었던 네. 핵심 찐윤 인물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들이받는 장면 있었습니다. 잠깐 볼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네. 은유의 대상 똥 묻은 게 이퀄 장동혁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윤한홍 의원이 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봐요. 예. 이 장면도 신스틸러였어요. 그런 거 참 좋아해. 그래요? 정말 신스틸러였어요. 정말 시선으로. 그 장면이 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그래서 이 장면이 그때 장동혁 대표 혹시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데 늘 장동혁 대표는 요즘 늘 뭔가 그 구독에 심각해요. 항상 이렇게 불꽃 남자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약간 그래요?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격세지감이라는 말씀 아까 쓰셨는데 네. 저 그 찐윤 아니라고 윤한홍이 찐윤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이게 처음에 윤 정권 들어설 때 그 앞에 이제 삼청동이죠. 그 앞에 네. 가면은 카페에 온갖 그 정부기관 사람들 그리고 협회 사람들 그리고 산업계 있는 사람 다 옵니다. 왜? 인수위가 있으니까. 네. 인수위에 어떻게든 내 의견 좀 넣어보고 하려고 정보 얻고자 다 가요. 그럼 거기에 다 가면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장, 한, 동 이거 아니야. 이것만 했어요. 장이 누구야? 돌아가신 그 예. 장지원 의원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한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동. 동. 장한동을 알아야지 이게 된다. 그럴 예.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배윤이다. 참 이게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윤한홍 의원의 장동혁 의원 앞에서의 비판, 대놓고 비판, 똥 묻은 게 비판 장면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박성수 대변인 예측으로는 올 연말까지 내년 2월도 너무 늦다. 두 달은 늦다. 올 연말에 끝내자. 뭐 이런 움직임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 뭐 정설은 그래도 구정이기는 해요. 구정이 이제 그 타이밍상 왜 그러냐면 이게 있는데 우리 당 당원 당규가 이제 그 최고위원 중에 지방선거 출마하실 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구정쯤 해가지고 후보 등록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지도부는 붕괴가 되는데 네. 그 우리 지금 보면 지도부 최고위원 중에 그 시도지사 나오시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4명 중에 카운트가 3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닥쳐봐야 아는 게 되는데 그게 구정 즈음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정설이긴 한데 하도 12월 3일에 황당한 그 페북 메시지가 나와버렸다 보니까 그냥 시기 앞당겨질 수 있다는 네, 거죠. 앞당겨질 수 있다. 네, 대신 이제 아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장동혁 지키자는 그런 움직임이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댓글 중에 장동혁 지키자 이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동혁이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지금 계속 외치시고 계신데 진짜 이거 제가 나중에 우리 보수 쪽 방송 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갔더니 다 장동혁을 응원하고 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또 하나 악재가 어떤 악재죠? 터졌습니다. 이 손범규 대변인이 어.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가 됐고 이에 대변인 측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10일 같은 당 소속 지역 구의원으로부터 이제 피소를 당했는데 그 2023년에 한 주점에서 손 대변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미 뭐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난 9월인가에 당 윤리위에도 이제 제소가 돼서 당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는 지고 있는데 지금 벌써 2달 넘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뭐 결과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손 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뭐 지도부에서 수리를 했는데 일단 본인은 뭐 고소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전 SBS 아나운서 출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인천에서 출마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당의 입장에선 지금 장경태 의원의 혐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 또 이런 일이 바로 연달아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동혁 지도부에게 부담이 되죠 지금. 왜냐하면 당내에서 민심이 이에 대해서 뭐 이전부터 그럼 대변인 임명 때부터 몰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에서는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명된 게 언제예요? 임명된 게 아마 9월 아니니까요. 9월쯤인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네. 대변인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피해자께서 네.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그냥 묵힌 거고 네. 뭐 아까 장경태 의원님 사건 말씀했지만 지금 네. 이제 사건 터지고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윤리감찰단에서 왜 조사 결과 안 내놓느냐 왜 뭉개냐 이런 비판들을 제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3, 4개월간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다가 언론 보다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급하게 대응한다는 걸 봤을 때는 저희도 뭐 내로남불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불만이 이런 거죠. 제가 전에 여기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사 네. 만류에서 4번 타자라고 나와서 삼중살 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매번 저희 득점 찬스가 오는 상황에서 지도부나 장동혁 대표 본인에서 뭔가 삼중살이던 병살이던 중요한 순간에 아웃 카운트를 그냥 늘려버려가지고 네. 우리가 공수교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사실 그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크죠. 지금 그런 불만이 단순히 뭐 친한계라고 불리는 그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당내 전체에서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는 도찐개찐이라고 보는데요. 예, 두 분 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서 밝히고 오시면 그냥, 되는데 네. 지금 장경태 의원님은 지금 대변인도 이렇게 사퇴를 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유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툰다? 그럼 저는 당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왜 사퇴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을 네.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거는 분명히 본인도 알고 계시고 근데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입장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무죄에 대한 심증이 강하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당에서도 지금 계속 윤리감찰단 조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워낙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막 위험하니까 빨리 해달라 이렇게 재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인 1표제가 네. 어쨌든 표결에서 부결이 된 거죠?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토론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뭐 의총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이 됐습니다. 전체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373명이 투표했고 이 중에서 271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 대비해서는 과반이 넘었지만 이게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제적의 과반이 돼야 돼요. 근데 제적관이 299명이거든요.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조금 리더십에 좀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사과 입장을 한번 밝혔거든요. 예. 그거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저에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대의원 또 권리당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를 보장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직 좀 이르다고
판단들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인 1표제로 가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체제 때도 그렇고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다 1인 1표제를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당원들은 사실 크게 반대가 없는데 이제 이걸 1인 1표제를 곧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대의원이 권리당원과 사실상 돈만 더 내고 역할이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대의원 문제는 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내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할을 무엇을 줄 것이냐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논의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시고 중앙위원들이 조금 더 숙고해라라고 한번 다시 기회를 준 것이죠. 그 네. 민주당 당원 당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중앙위가 제적 과반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투표한 사람들 비율로 따지면 70% 이상이 찬성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명청 양쪽 세력에서 지금 사실상 충돌을 한 건데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청을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에서는 이게 투표율이 낮아서 그랬던 거지.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70%가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졌다라고 얘기하고 한 20표 정도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1라운드는 어쨌든 명 쪽이 조금 더 앞서기 시작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인 승부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일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명쪽 후보들과 청쪽 후보들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붙을 것 같은데 누가 이기냐? 이때 누가 이기냐가 정청래 대표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도 지금 분수령 위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다. 사실 큰 선거 앞두면 지도부 흔들리는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들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1인 1표제 그 표결의 논란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 연임 위한 포석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조금 논란이 이제 불거졌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부결이 되고 나니까 그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이거 사실상 정청래 대표 불신임 성격 아니냐라고 하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긋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거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최고위원 지도부 보궐선거도 다음 달 11일에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명 쪽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친청 쪽에 많이 들어갈 것이냐 요걸 두고 이제 향후 정청래 지도부의 향배를 점쳐보는 그런 해석들이 있죠. 네. 친명 쪽에 누가 나오실래나? 일단은 그 더민주혁신의 공동 상임 대표하는 유동철 이제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당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 또 네.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1기 때 지도부였던 강득구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네. 강득구 의원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 들어가면 재밌어지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게 불신임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게요. 예. 이게 지금 당장 정청래 대표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연임은 좀 그렇지 않냐.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의심을 받거든요. 이 1인 1표제 자체가 이제 정청래 현 대표한테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심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 해소하면 저는 이게 만약에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또다시 분명히 시도할 거라고 보고 이게 표차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통과가 된들 이게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당의 분열 요소로 갖고 갈 것인가? 이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제가 강득구 의원 얘기를 한 이유가 강득구 의원이 이렇게 그 현진우나 훈시경 사태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해서 세상에 돌을 맞으면 함께 가겠다고. 김남국 전 비서관과 함께 세상에 돌을 맞으면 함께 가겠다고 SNS에 글을 올린 정말 이런 분이 정청래 대표 옆에 최고위원회에 딱 들어가면 우리 당 입장에선 참 거의 뭐 사실상 사전 선거운 좋네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민주당의 친명 친청 이야기 한번 좀 가봤고요. 끝으로 저 조진웅 씨 배우 조진웅 씨가 이제 소년범 논란 이후에 은퇴를 선언했는데 뭐 그렇게 정리가 될까 싶었는데 정치권에서 뜻밖의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이 사태가 이게 전개되는 과정이 약간 당혹스럽기도 한데 일단 뭐 한 언론의 디스패치의 보도가 있었죠. 이제 배우 조진웅 씨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제 소년원에 송치가 됐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인 시절에도 이제 폭행 혐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음주운전도 있었는데 얘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보도가 나오고 하루 만에 이제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조진웅 돌아오라. 라는 목소리를 일각에서 내기 시작했어요. 소년범 어쨌든 죄값을 치른 것 아니냐. 이 과거의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미성년 시절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형벌의 목적은 재기와 교화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 사람을 뭐 생매장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고요. 이제 그에 반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과거에 이런 뭐 학폭이라든지 이런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적용했었냐? 이거 네.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 또 박범계 의원 등이 조금 더 조진웅 씨를 옹호한 입장을 아마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하는 그리고 아마 그 비판이 이 배우에서 멈추는 건 아니고 아예 그냥 소년범, 그러니까 공직자 가운데 소년범 경력이 있으면 이것도 다 밝혀내는 이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도 뭐 있던데. 나경원 의원이 법안 발의하겠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학폭 피해자 대리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이 소년법과 관련돼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해오던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사실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소년법이 어느 정도냐면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되고 나면요. 네. 송치된 이후로 이 소년범죄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이송이 됐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년범죄 피해자는 소년범죄 피해자로서 강도를 당하던 강간을 당하던 심지어 뭐 살해까지 당하면은 그때는 소년법원으로 가진 않겠지만 강도나 강간 수준의 범죄는 소년법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피해자들에게도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된 다음에는 이 소년범 가해자들의 어떤 처분을 당하는지, 심지어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언제 어떻게 그 결론이 이루어졌는지 아무것도 통보가 되지 않아요. 이해는 못 하겠네요. 그게 비공개주의 교화 중심이라는 그 소년법의 취지인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도 뭐 제가 뭐 토론회 같은 데 가서도 누차 얘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개선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오는 이야기가 황당한 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진짜 황당한 게 피해자가 알면 피해자는 보복 감정 때문에 소년범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세상에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범죄 피해자를 당했는데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가 무슨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금요일 날 네. 제가 하는 소년 사건인데 그것도 제가 소년범죄 피해자를 제가 대리를 하고 있는데 소년 사건인데 경찰서에서 서울의 경찰서에서 소년법원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소년가정법원에 그나마 피해자 진술권이라는 게 있어서 피해자 진술권 신청을 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와서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경찰서랑 법원 사이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겨우 찾아내보니까 인천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가해자에 대한 어떤 것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대해서. 피해자 진술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진술권을 행사하려면 그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 것조차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도됐는지 약간 궁금하나. 그건 이상하죠. 그건 진짜 이제 좀 이렇게까지 다 꽁꽁 예. 싸매는데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예.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요.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줍니까? 예, 이분들 뭔데요? 피해자입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강력범죄였어요. 그리고 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그만했으면 됐다, 돌아오라 무슨 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정치를 좀 오지랖을 좀 그만 부리셔야죠. 이분 자기가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은퇴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왜 억지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정쟁의 한복판에 집어넣냐는 거죠. 무슨 권리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감옥을 다 살고 왔으면 피해자의 상처는 다 그냥 깨끗이 잊어지는 겁니까? 그게 민주당이 얘기하던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제라도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정쟁이 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제 뭐 배우 개인의 은퇴나 복귀 문제를 떠나서 네. 사실 한번 정치적으로 의논해볼 만한 사안이긴 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년법의 취지, 네. 아까 말씀하신 교정이나 재교화 그리고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가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선을 그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거든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사회에서 그리고 또 약간 연예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공인과 비슷한 네, 신분인데 이 사람들을 그 피해자들은 어쨌든 계속 TV 화면을 통해서도 보고 그럼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평생 걸친 그 피해 수치심이나 이런 힘든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의논해 볼 수는 있죠. 네. 이제 나경원 의원님께서 갑자기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 이런 논의들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뭐 저 보호 관찰을 했던 그 담당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한번 소년범의 취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전에 학폭 사건이 낸거 터질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전 사실 이 배우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소년법에 대한 개정 문제도 사실 같이 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나 소위 말하는 진보 인사들이라는 분들, 그 중에는 제 학부 때 은사님도 계세요. 네. 그분도 글을 그렇게 올리셨던데, 이런 분들이 보이는 이 반응들이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해자가 소외받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울부짖는 게 이 소년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들은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기 아이들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당하고 강도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들이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조차도 평생 몰라서 길거리에서 그냥 울부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억울함에. 정말 피해자에 대해서 단 1도 고려하지 않는 게 이 소년범죄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짜놓고 가해자가 죄값을 치렀으니 그냥 우리 사회가 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인사라는 사람들, 내로라 하는 존경받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진짜 용납이 안 되고, 이 모든 논란에 이 배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논란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단 하나도 끼어들지 않고 있는 이 네. 상황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과 윤리의 문제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이게 왜 화제가 되는지 모르시겠다 그랬지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진웅 이 배우분이 지금 관련해가지고 진보 쪽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진보 진영에서 감싸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소년범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할 수 있죠. 이걸 과연 나중에 들춰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건 의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배우라는 분이 과연 진보 쪽 진영 사람이라고 인식이 안 되어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 계속 듣는 겁니다. 그 조진웅 배우가 예를 들면 무슨 영화에서도 뭐 독립군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좀 많이 맡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뭐 행사, 정부 행사 같은데도 종종 참여를 하긴 했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연예인과 공직자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발의한 법안도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연예인은 사실은 뭐 법률적인 뭐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여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번에 여론에서 어느 정도 이미 강한 심판을 이미 받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그것은 시장에 맡겨놔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정쟁이 아니고 좀 정책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있어서 진영 논리가 들어가는 건 난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쵸.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또 좀 너무 활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 건, 나경원 의원은 공직자들의 소년기 흉악 범죄를 공개하는 개정안을 또 이게 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우리 당이 좀 더 정교하게 접근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통보를 해주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 피해자잖아요, 이 경우도.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의 최소한의 기반은 나를 가해를 한 가해자가 무슨 처벌을 받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입법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진짜 이게 어떠냐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가정법원 쪽에 문서 촉탁 송부 신청을 해요. 네. 그래도 소년법원이
민사법원 쪽으로 이 결과를 안 보내줍니다. 그 말씀 어떤 건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도 뭐 최소한의 인권은 있겠지만 그쵸. 제 생각에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돼야지 피해자의 인권이 훨씬 더 침해되는 상황까지 감안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정의로운 사회는 뭐 둘째치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인정하기 어려운 맞아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예, 너무 가해자들의 인권을 그래서 나경원 네. 의원의 요 법안은 너무 좀 이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오히려 네. 범죄 피해자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당에서 좀 그런 식의 법안이 나오고 민주당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타협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사태를 기반으로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네.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년법 자체에 대해서 뭐 밝히냐 마야가 아니고 소년의 범위를 낮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촉법 소년의 연령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제 진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갑자기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니까는 갑자기 영합하려고 이제 존재감을 보이려고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들 충분히 청취해서 충분히 그 소년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도 많이 쌓여 있어서 한번 개정 논의해볼 시점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고요. 우리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먹을 거 주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먹을 거 먹을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네. 보험 광고 하나 좀, 보험 하나 좀 올려주시면 그거 좀 설명 좀 드리고, 요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보험은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도 필요한데 보험에도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춤으로 보험료는 좀 더 줄이고 보장은 더 넓게 할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한번 쭉 상담을 해보시고요. 1644-1236번으로 전화 주시면 24시간 카톡 문자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욱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1644-1236번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신장식 의원 모시고 요 이야기도 한번 좀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조국혁신당 입장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